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어제 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그 재무장관 회의 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전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 평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은 세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상방 리스크에는 예상보다 빠른 디스인플레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조금 둔화될 것 같은 위험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그런 그 진단도 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좀 더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초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세요. 그 적절한 통화 정책하고 공급망 병목 완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조정 덕택에 대부분의 국가의 인플레가 하락한 걸로 평가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인플레 역학이 바뀌어가지고 자금 조달이 계속 긴축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이제 이렇게 초안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그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문구가 수정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가자 전쟁 때문에 그 어떤 그 이견이 많이 그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 그 최종 성명에 지정학적 언급이 그 바이패스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앞서서 한 언급에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실까요? 옐런 장관이 앞서서 그 상파울로 도착해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연착륙 경로가 그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도 연일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옐런 장관도 비슷하게 태도를 취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 또한 언급을 했군요. 그저께 UBS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연착륙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소비 지출 감소가 미국의 경제 연착륙 기대에 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맞을 준비는 돼 있다. 그리고 시장도 분명히 연착륙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더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G20 재무장관 회의 그 안에서 나온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회담을 계기로 해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이 공동 디지털 결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서방 언론들은 이걸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주로 집중 부각을 시켰습니다. 지금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전했는데 브릭스 회원국들이 이번에 그 G20 재무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브릭스 공동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러시아 재무부 웹사이트에도 성명이 떴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그 브릭스 회원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들이 상파울루에서 따로 만나서 국제통화,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브릭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브릭스 브리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나요? 지난 월요일에 네. 러시아 관영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이걸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브릭스 국가 간에 이번에 그 브릭스 브리지를 네. 만드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옛소련권 경제협력체인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다음에 걸프국들하고 이거를 시험 그 운영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실로노프 장관 얘기는요. 이 브릭스 브리지가 일정 수준의 평등을 보장한다. 지금 이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지금 뭔가 이제 자기들이 배척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역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거다. 그러면서 같은 의도를 가진 국가들하고 테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러시아가 중국하고 위안화 차관 도입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러시아 재무차관이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하고 회견한 게 들어왔는데 같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브릭스 국가 대부분이 이 브릭스 브리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살짝 발을 뺐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달러 결제망을 그 우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지금 최근에 한층 더 옥죄는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도가 특히 난감해졌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 재무부가 그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 해운사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거기 있는 그 해운사가 그 지분을 가진 유조선 연력석도 그 대상에 집어넣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 로이터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가 특히 난감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지금 로이터가 뉴델리하고 이 싱가포르 발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그 석유업계 소식통들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 인도가 좀 난감해졌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하니까 네. 유조선 운임이 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인도가 난감해졌다는 건 원유를 대거 사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스토리가 앞서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 보면은 인도는 원유 수입이 세계에서 3위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 원유를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임이 좀 비싸서요. 그런데 이제 전쟁 터지고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석유를 할인가에 대폭 내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한 166만 배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이제 네. 러시아 원유를 제일 많이 샀는데요. 지금 그 소통을 얘기는 인도 그 3대 석유 회사들, 인도 국영 석유하고 이제 바라트, 힌두스탄 이 세 군데가 러시아 그 로즈네프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 회계년도 원유 도입을 이제 공동 협의 중인데 네. 소식통들 얘기는 이제 할인폭을 놓고 이제 기싸움을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두바이 원유보다 배럴당 한 많게는 한 3.5달러 정도 깎아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인도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자기들이 적용받고 있는 게 이제 많게는 9달러 정도 할인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연장해달라. 그걸 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제재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면서 유조선 요금이 그러니까 가격이 요금이 치솟으면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인도가 있겠습니다. 그 네. 사오는 메리트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인도하고 러시아 간의 그 석유 그 협상의 어떤 걸림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로이터가 인도 석유부하고 로즈네프트하고 인도 국영 석유회사 같은 데다가 이제 논평 요청을 하니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나토 안보 무임승차 논란 이거 어제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얘기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진단인데요. 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건데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 내에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될 경우에 지금 뭐 나토 집단 방위 이 무력화 우려라든가 그 미국이 해구산 제공도 중단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하고 독일 학계 일각에서는 아예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에 의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뭐 처음 거론한 인사가 누군지 그 출발점을 좀 볼까요? 독일 연정의 그 재무장관이 이거를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린트너 네. 장관이 트럼프 위협 관련해서 최근에 그 독일 매체에 기고를 했는데 미국을 대신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죠. 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 관련 금기를 깨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제1야당인 기민당 대표하고 중도 좌파인 3인당 쪽에서도 일부 그거 그럴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핵무장 논쟁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막시밀리안 테르할레라는 정치학자는 독일 정치학자는 미국에서 전략 핵탄두 1000발 정도를 사자 그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뭐 숄츠 총리라든지 그밖에 어떤 얘기들 또 나오고 있는지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금 그 독일 연정 지도부 네. 뭐 숄츠 총리하고 베어보크 외무장관 그다음에 피스토리오 그 국방장관 비롯한 연정 지도부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공방어 강화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독일이 핵무기가 없잖아요. 독일은 없죠. 네. 다만 이제 나토 일원이기 때문에 나토가 이제 핵무기 공유 정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핵무기를 이제 투하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쓸지 않을지 최종 그 결정권은 물론 미국이 갖고 있고요. 네. 독일은 그래서 프랑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나토 핵 억지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좀 오랫동안 고수해 왔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물론 독일 네. 그 연정이 이렇게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사실 그 핵무기 얘기는 상당히 금기시됐었는데 네. 이렇게 자체 핵무장론까지 일각에서이지만 나온다는 자체가 큰 변화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이.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 일각에서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아도 중국하고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 유럽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이 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어떤 그 자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또 지적도 했습니다. 네. 90년 통일조약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을 했었으니까 뭐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게 그렇죠. 조금 더. 독일은 또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독일 내 어떤 그런 변화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좌초될 뻔했던 이 유럽연합 자연보건법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어섰다고요. 좀 스토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연보건법이라는 게 네. 그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 그 회복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육지하고 바다의 20%를 먼저 복원하고 나서 2050년까지는 모든 생태계를 다 이렇게 복원시킨다. 이게 이제 이 법의 골자입니다. 네. 이거를 유럽연합 유럽의회가 그저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우파 쪽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농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환경 보호도 좋지만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제 논리인데, 근데 저는 우파 쪽에서도 일부 그런 그 생태계 보존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어떤 그 경각심 때문에 그런지 이게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유럽연합 이사회 이제 강요회의 승인만 받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많았지만 찬성이 한 329표 뭐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지금 이 의회 투표 앞두고선 이제 그 유럽 국민당 이게 이제 유럽의회내에서 가장 이제 의석수가 많습니다. 중도 우파고 극우 성향 그 소속 정파에서 아주 막판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식량 생산 감소 그렇게 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농민 시위가 막 불거지고 있죠. 이것도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다 하는데 의외로 좀 예상과는 달리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자연보건법이 조금 더 의미를 갖는 게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못 박았다. 이런 점이 좀 못 박았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이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 반발이 세기 때문에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원안보다는 내용이 많이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통과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도 자연보건 목표치를 못 박은 최초의 입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농민 시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그 농산물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환경 보호법 이렇게 통과시키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비용 올라간다 네. 보상해달라 해가지고 굉장히 강해서 지금 더군다나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애플 얘기해 보도록 하죠. 10년을 공들인 전기차 사업, 그러니까 애플카 이 사업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성능도 축소가 돼서 애초에 자율주행 최고 수준 뭐 레벨 5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좀 수정이 됐었고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좀 있는 스토리들이 모양입니다. 많네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내부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조용히 이 팀을 해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을 인공지능 쪽으로 재배치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은 뭐 해고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원래 애플이 2025년쯤 애플카를 내려오려고 했는데 2028년은 늦춰진 걸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자율주행 최고 수준이 레벨 이제 5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 없이 완전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던 계획을 좀 낮춰가지고 운전자가 동승하는 수준까지 낮췄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무슨 뭐 테슬라 모조품 아니냐 뭐 이런 자조적인 평가까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왜 포기했냐라는 데 대한 분석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도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뭐 이런 그다음에 거죠. 투자 수익도 뭐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 최근 그 전기차가 그 북미 대륙 같은 그 혹한 때문에 네. 테슬라 차가 막 얼어붙어가지고 충전도 안 되고 막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드러냈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때 뭐 핸들과 페달이 없는 모델을 개발하려다가 이것도 포기한 경험이 이것도 뭐 일찌감치 있다면서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그 로이터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쪽 공급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조금 좀 이렇게 전략을 좀 바꾸는 것도 애플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AI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좀 애플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논평이 나옵니다. AI 뭐 열풍 큰 줄기 가운데에서 애플이 좀 소외됐다라는 평가도 많았던 가운데 그랬죠.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은 일부에선 또 환영을 받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정치 극단주의가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로이터가 그 입소스 여론조사 업체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네. 보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21%가 미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처진 19%가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다음에 이민을 지적한 비율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보니까 21%, 19%, 18%면 굉장히 좀 골고루 중요하다. 고만고만하죠. 네. 네. 그렇게 다 꼽은 건데 어쨌든 1등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좀 거듭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요. 네. 민주당원들은 극단주의가 가장 심각하다는 문제로 본 비율이 44%.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38%. 아무래도 이보다 낮았고 공화당원들은 이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무소속 같은 경우는 극단주의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민 경제 순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극단주의 문제가 어쨌든 좀 가장 부상을 했다는 건데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트럼프 탓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자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 하면서 이제 주장해서 그 극단 지지층들이 이거를 옹호를 해왔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미국인들한테 어떤 그런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그런 그 요소가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극단주의 문제를 대처를 누가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텐데요. 응답자의 34%가 바이든이 극단주의에 잘 대처할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트럼프가 그럴 것 같다는 건 31%. 그 바이든한테 모처럼 좀 좋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반면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대처를 하겠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30%.
바이든이 좀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네. 지지율이 더 떨어졌네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빠져서 37%. 지지율이 도무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정말 거의 뭐 네. 확실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령 리스크가 선거 전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되고도 있는데 고령 정치인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목이 눈에 띕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70세는 새로운 50세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건 네. 바이든이 상당히 반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노년 정치 시대가 전성시대인데 이게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81살이죠. 네. 재선이 되면 임기가 86세까지죠. 트럼프도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78세죠. 그래서 어느 보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늙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건강 진단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죠. 네. 지금 저널 그 분석을 보면요. 1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그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국 가운데 70세 이상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한 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최소 8개국 정도.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70, 80대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선거해서 지금 대통령 총리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거기도 70대입니다. 노년 정상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배경도 있겠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수명이 길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독재자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권력 장악력이 좀 커졌죠. 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인보다는 이런 후원 네트워크 같은 게 아주 탄탄한 기성 정치인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습니까? 저널은 지금 뭐 시진핑하고 푸틴을 또 거듭 상대시켰습니다. 네. 시진핑이 이제 53년생이죠. 71세. 그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독보적인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거의 뭐 독재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1999년에 47살로 이제 처음 권력을 잡았고 지금 계속 지금 해왔고 다음 달 대선에서 5연이 뭐 거의 지금 뭐 기정사실로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최소 2030년까지 권자를 유지할 걸로 확실시 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 얘기는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든 아니든 전 세계에 신생정당하고 신정치인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많은 지금 세계에 도전 과제들이 많고 세계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젊은 지도자라든가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자리 잡기 힘들다는 건 참으로 우울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